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신용등급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됩니까? 디플레이션이 되겠죠. 자,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과 투자 캠퍼스에서 얘기 드리는 이 투자 컨설팅, 오늘의 주제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PF 문제,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제목 그대로 부동산 PF 문제가 현재 이슈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PF 문제가 악화가 된다면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을 끼친다면 아래 시나리오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렇게 하는데, 자, 시나리오보다는 더 확실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적용 방식을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M 변동으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고정금리는 약정 금리가 일정한 수준 유지된 거고, 변동금리는 대출 금리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를 들고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이때 조정될 때 늘 나오는 게 뭐 코픽스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요. 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을 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은행이 대출 시 사용되는 기준금리가 뭐가 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를 다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은행연합회에서 얘기하는 코픽스, 국내 주요 은행의 자금 금리를 조달해서 은행별 조달 잔액을 창작해서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주로 특히 주담대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코픽스는 웬만하면 아실 것 같고, 자,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CD금리, 은행이 발행하는 유기명 증권이 CD 양도서 예금 증시 금리이며 주로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평가에서 이 발표하는 금융채는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 금리고, 이 금융채가 올라가면 코픽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코리보인데요. 자, 코픽스는 잘 아시는데 코리보는 잘 모르시는데, 은행 간 자금 거래시 무담보 차입의 호가 금리를 위해서 산출하면 주로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네 개가 막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금리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여기에 우대금리를 마이너스하는 이런 쪽이 되는데요. 이 기준금리는 보통 금융회사 간에 이용되는 콜금리, 그다음 앞서 얘기했던 양도서 예금제 CD 수익률, 그리고 이 코픽스, 국외은행의 자금 조달 가중평균금리인 이 코픽스가 많이 사용된다. 자, 대출금리의 원칙들이 은행들이 예금의 차입들을 조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이런 비용을 반영하는데, 코픽스는 금융회사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의 예금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예금으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고, 은행채를 발행해서 투자자에 받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금 조달한 것들을 평균적으로 해서 한다.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영님이 금리 책정하는데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저들 마음대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PF가 문제 터졌을 때 대출금리 올라가느냐? 자, 지금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이 이렇게 많은데, 비율 보면 깜짝 놀라요. 특히 대하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무려 24.35%입니다. 이 고정 이하 여신이 뭐냐 하면 경영 내용 불량으로 해소 조치를 강구할 필요 있는 대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 24.35%. 여러분들 이 8%에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 대한은 이 8%보다 무려 3배가 높은, 이렇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대출이 많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많다. 그러면 이 저축은행 은행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손 충당금은 뭐냐 하면 회사로 생각하고 은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또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예비금이라고 본다면, 대손 상각비는 대손 충당금 관련이 있으면 회사가 실제로 채권 회수에 실패했음을 발생하는 비율. 자, 그러면 앞서 얘기를 한번 본다면 대하저축은행이 지금 24%였지 않습니까? 고정예신 비율이 24%였지만 이게 지금 터지진 않았지만 3개월 연청해서 불량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24% 이게 만약에 24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 240억을 자기가 번 돈에서 뭡니까? 대손 충당하는 게 예비금이란 거고, 만약에 대손 상각비는 이 24%가 어떻게 됩니까? 확정된 거야, 부실 채권으로. 그래서 예비금을 넣은 걸 이 부분을 이제 뭡니까? 못 받는 돈으로 확실히 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뭐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금리 하단이 4%대를 여전히 이어가는 변동내 주담리 금리 같은 경우에 4.9에서 8.1에서 4.0%에서 6.2% 떨어졌다. 1년 만에 금리 하단이 0.85%, 금리 상단이 1.88% 떨어졌는데요. 이 같은 영향은 뭐냐?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즉슨 뭡니까?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금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자, 이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과 금리가 똑같은데 왜 올라갔다가 내려가느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년 전에 어떤 일이 사태가 있었는지? 아시다시피 김진태 강원지사가 불러온 레거랜드 사태로 인해서 금융체가 물리적 채권 발행이 어려워서 자금 조달하기 어려웠던 정부 당국은 금융체를 발행 압박하고, 그러자 은행들은 수신으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자, 그 뒤 지나 100년 이상의 예금 만기가 더 나오는 은행들은 예금 유출을 막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금융체 발행을 하고, 금융체 발행을 증가하는 금융체 발행 금리가 인상도 이로해서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주담대를 비롯한 시중금리를 올라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서 얘기했던 코픽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 비용,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가라앉다 보니까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PF가 발생을 했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채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채보다 더 무시무시한 회사채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은 앞서 얘기했던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물론 돈이 많이 넣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지만, 요번에 PF가 터지면 이거 많이 터지면 100조가 넘게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F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PF 플러스가 뭐가 있습니까? 이 회사들이 발행한, 아니면 은행이 빌린 자금까지 있죠. 이게 다 부실화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조가 터졌을 때 이 100조를 다 막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을 합니다. 은행이 힘드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겠죠. 자, 그리고 예금을 받습니다. 근데 예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리도, 신용금리도, 물론 예금금리도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진태가 쏘아올린 정말 작은 공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100조를 넘게 쓰게 만든 돈이죠. 근데 그때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 PF 문제는 터지면 100조짜리입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금리가 대출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작년 1월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국채금리입니다. 지금은 보시면 한국의 국채금리가 0.73이지만 0.73에서 3.3%대 초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김진태 사태가 있을 때는 다들 4% 중반대였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한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만약에 4% 중반대 넘어간다 하면 이거 지금 PF가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 기사에서 연일 보고가 나오고 그러면서 국채 수익이 점점 올라간다. 와, 이 대출 금리도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터지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그러면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신용 등급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됩니까? 디플레이션이 되겠죠. 이러면 점점점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가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요.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4월 총선, 이 총선까지만 막으려고 정말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4월 총선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나왔어. 기존에 안고 있던 부분들이 계속 터져나간다. 세수가 엄청나게 지금 작년에 59.1조가 올해도 지금 세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면서 더 줄어들고 있어요. 과연 정부가 어떤 것으로 막을지 이 심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PF 문제 터지면 대출금리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셨죠? 자,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 너무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